안녕하십니까? 대치맘 잉글리시 배수루입니다. 자, 오늘은 이 EBS 교재,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교에서 EBS 교재를 가지고 내신 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100%에 가깝죠. 그 비율은 높은 학교가 있고 낮은 학교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공통적인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EBS 교재로 많이 내신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자, EBS 교재 속에 나와 있는 이 지문을 우리가 변형 문제를 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서 이해를 해야 문제 유형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시범적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선생님으로서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90% 이상은 제가 학생 때 영어 공부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나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이건 이제 학생들마다 스타일이 다른데요. 같은 시험범위더라도 여러 번 반복적으로 되풀이해가면서 글을 읽으면서 접근하는, 정리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고요. 저희 때도. 하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저는 여러 번 읽지는 않고요. 딱 한 번을 할 때 또박또박 정교하게 퍼즐 조각을 완벽하게 맞추겠다 라는 걸 전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물론 더 오래 걸렸고요. 반면 한 번 지나간 거를 조금 이렇게 각인해서 기억하는 그런 요령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더 낫다, 어떤 방법이 좀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학생들마다 자기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자기만의 특성에 맞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을 취사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저희 스타일을. 자, 첫 번째 문장 보면 일단 1번 문제 자체가 수능 특강 16강에 나와 있는 1번 문제예요. 상황 설정으로 먼저 시작을 하면서 쭉 구체적인 사례가 전개가 되는데요. 질문 자체가 주제죠. 다들 아시겠지만 제목이나 주제, 요지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보너스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잘 안 틀려요. 근데 문제는 이런 질문으로 오답률을 굉장히 높게 확보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거의 100% 예문 때문이에요. 본인이 본문 내용을 아예 처음부터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제껴두고요. 분명히 지문 속의 내용을 이해했는데 이걸 이제 주제로 환원시킬 때 예문이 일단 영어로 돼 있으면, 한글로 안 돼 있으면 그 영어 예문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오류를 범하는 친구들이 먼저 제거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주제를 골라라 할 때 글을 읽고 예문을 보면서 답이 3번일 것 같기도 하고 5번일 것 같기도 한데 둘 다 주제가 될 것 같은데 싶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접근하라 그랬어요? 거꾸로 3번 예문을 주제로 글을 쓰면 이런 글이 나오겠냐, 5번 예문을 주제로 글을 쓰면 이 지문이 나오겠냐 라는 식으로 다시 한번 필요 충분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명확하게 답이 탁 튕겨져 나옵니다. 자,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상황에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는 보통 문맥이라는 뜻으로 주로 알고 있는데요. 글을 쓸 때의 맥락이 문맥이고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 속에서의 문맥,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상황에서 스튜디오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화실, 작업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인 것 같죠? 화가든 조각가든 화실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the viewer, 그 보는 사람, 화실을 방문해서 보는 사람이겠죠. the viewer라는 말은 뒤에 어떤 말로 바뀌었어요? the studio visitor라는 말로 이렇게 바뀌었죠. 동일 인물이죠. 자, 방문객은 알아차릴 수도 있다. 여기서의 조동사 might는요, 원래는 may의 과거형인데 이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may로 안 쓰고 might로 쓴 게 아니라 추측의 뉘앙스를 강조하기 위해서 철자를 늘려 쓴 겁니다. notice 할 수 있다. 얘가 주어겠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목적어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 개죠. 첫 번째가 뭐겠어요? 첫 번째는 articles, 두 번째는 hot plate, 세 번째는 words, 그리고 네 번째는 flowers, 그리고 마지막 sculptures. 여러 개가 나열되죠. 장식물 구분해 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뒤에서는 with paint marks. 페인트 칠 자국이 있는 벽. 이렇게 전치사 구가 명사를 꾸며주는 장식물, 형용사 구로 쓰였고요. 이것은 이제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flowers 꾸며주고요. sculptures를 꾸며주는 말이 뒤에 길게 붙었네요. 그렇죠? 화실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그 화실을 방문한 사람은 화실을 딱 들어가 보니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newspaper articles, 신문 기사들이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hot plate, 열판. 뭐 예를 들어서 조각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어떤 재료에 해당되는 걸 녹여서 그거를 조각품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데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때 쓰는 게 hot plate, 열판이에요. 세 번째는 벽인데 아까 얘기했죠. 페인트 칠이 있는 벽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닥이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화실 안에 sculptures, 조각품들이 있대요. 자, 이제 장식물 붙여야죠. 첫 번째, 신문 기사인데 pinned to the wall. 핀이라는 게 이게 핀으로 고정시킨다. 지금 여기서 이 pinned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분사니까.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라 그랬죠. 벽에 핀으로 고정되어 있는 여러 개의 신문 기사들인데요. 클립이란 말은 클립이라는 게 이렇게 짧게 자르는 거를 클립이라고 하죠. 클립, 얘도 역시 과거 분사니까 잘라내어진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잘라내어진 여러 개의 벽에 핀으로 고정된 신문 기사들이 딱 눈에 띄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열판이 보이는데 wax coated hot plate. 왁스를 재료로 쓰고 있었나 보죠. 왁스가 코팅되어 있는 얇게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그런 열판도 보이고요. 벽인데요. 페인트 칠 보이고요. resin drizzled floors라고 했는데 이 resin이라는 게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수지라는 게 사람 이름 수지가 아니라 수는 나무 숫자고요. 지는 지방. 소나무의 그 송진처럼 끈적끈적한 거 있죠. 원래는 그런 성분이에요. 이게 천연 수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나무의 기름. 이제 합성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거겠죠. 우리가 치과에서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이제 한참 젊은 때라 뭐 레진 치료받을 일은 없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충치가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 충치가 크기가 작으면 그 부분을 이렇게 파내고 치과 아저씨가 그 부분을 레진 한다고 해요. 그때 레진은 뭐냐면 이빨과 비슷한 색깔로 이렇게 녹일 때는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데 유동성이 있는데 금방 이렇게 굳어요. 그래서 얼른 그걸 발라서 살짝 이렇게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주면 이빨처럼 딱 이렇게 범랑질에 붙어가지고 충치가 더 이상 번지는 걸 막을 수 있고, 그렇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죠. 여하튼 여기서는 레진이라는 게 뭐 그림이든 조각이든 수지에 해당되는 성분을 활용하고 있는 예술가인가 보죠. drizzle이란 단어는 저거는 뭐라고 하죠? 그 이슬비를 drizzle이라고 하거든요. drizzle이 동사로 쓰이면 뭐 이슬비처럼 뿌린다라는 뜻이겠죠? 얘도 역시 과거 분사니까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수지가 그렇죠? 수지 성분이 뭐 이슬비처럼 뿌려져 있는 바닥 여기저기 뿌려져 있나 보죠. 작업 활동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 개의 조각품들도 보이는데요. 이 barely라는 단어는요. barely 하면은 뭐 거의 모모하지 않다. barely visible, 거의 보이지 않는다. 바꿔 얘기하면 뭐겠어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겨우 보인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겠죠. Through their plastic wrap, 비닐 랩을 통해
간신히 보이는 여러 개의 조각품들 또 알아차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보니까 지문이 길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스튜디오를 방문했을 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사소한 것들을 나열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바로 real world clues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such real world clues라고 하는 것, 그러한 실제 세계의 단서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 화실 속에서 우리가 notice했던 newspaper articles, hot plate, walls, floors, sculptures에 해당되는 것들, 이게 제공합니다. 간접 목적어죠. 얘가 직접 목적어고요. 그 방문객에게 하나의 발판을 제공합니다. 어디로 디디고 올라가는, 어디로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겠어요? Onto the artist of rare. 그 예술가의 작품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제공해준다. 그 얘기예요.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대화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대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바로 느낌이 오죠. 처음에는 뭐 당연히 볼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을 했고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예술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는 그 예술 작품 하나만 뒤에 나오는 표현이죠. isolated. 이렇게 고립시켜서 감상할 게 아니라 그것이 나오게 된 현실 세계 속에서의 그 화실의 모습이 그 예술 작품을 진정한 가치를 감상하는 풍요로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죠? 오브레라고 하는 것은 불어예요. 사실 영어식 발음이고요. 오브레라고 하는 것은 불어 발음은 어려운 발음이 따로 있으니까 불어를 잘 하시는 분한테 친구한테 물어보시고요. 여하튼 그 다음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 스튜디오를 방문한 사람은 머릿속으로 생각합니다. 대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예술가는 the artist is currently a painter. 화가인데, 자, 다들 아시죠? 계속적인 용법에서의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관계대명사라는 말 자체가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 접속사를 의미하니까 관계대명사는 단어 두 개로 분리시키면 접속사와 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랬죠. 남자라면 그 페인터가, 그리고 그 화가는 applies wax and resin. wax라는 거 밀랍 성분인데, 그리고 resin 성분은 아까 얘기했고요. 이런 성분들을 applies 합니다. 우리가 보통 apply 하면 적용하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휘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본인이 어휘력이 부족한지 몰라요. 단어의 뜻을 하나만 외우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하면은 본인이 그 단어의 뜻을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문맥에 어울리는 apply라는 동사의 다른 뜻을 다양하게 찾아봐야 되겠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apply라는 게 여러분들 연고 이렇게 사용 설명서를 보면은 한글 설명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영어 설명이 있죠. 영어 설명 중에 연고를 넓게 펴바른다, spread. 그렇죠? 자, 펴바르는 게 spread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른다라는 것은 apply예요. apply. wax와 resin 성분을 바릅니다. 선행사가 단수니까 동사를 뭐로 잡았어요? s를 붙였고요. 그래서 동사를 s를 빼면 틀리겠죠. s가 없으면 틀렸다고 골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 화가는 3인칭 단수고 applies 바르고요. 그리고 finds inspiration in particular articles. 특정한 기사 속에서 어떤 영감을 얻는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겠죠. 그렇죠? 페인터의 스튜디오 안에 신문기사가 클립 되어 있는 게 여러 개가 이렇게 보이면 신문기사를 통해 어떤 인스피레이션을 얻는가 보구나 라는 느낌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테고요. 마찬가지로 라고 했어요. 이 마찬가지로 라고 얘기하면 앞에 나온 내용과 뒤에 나오는 내용이 분명히
공통으로 적용할 만한 원리적인 내용이 있고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달라야 돼요. 공통의 원리를 앞과 뒤에 서로 다른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때 마찬가지로 라는 말을 쓰죠. 그렇죠?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들으면 당연하지만 막상 시밀러리를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냐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정의는 내리기 힘들어요. 본인이 정의 내릴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을 맞춰보는 연습을 평상시에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guest, 방문객이겠죠? 방문객인데 어떤 방문객입니까? 여기서의 experiencing은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는 과거 분사하고는 다르게 아까 과거 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라 했죠.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니까 뭐뭐를 경험하고 있는 손님들, 자, 어떤 가정에서 예술작품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손님들은 알아차립니다. 자, 알아차릴 때 또 여러 가지가 나열이 되죠. Art positioned next to furnishing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장식물이고요. 목적어고요. 두 번째 목적어는 photographs. 그리고 세 번째 목적어는 books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장식물일 테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역시 장식물이겠죠. 자,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게스트로서 갔더니 그 집 안에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예술품이 있어요. 그리고 예술품만 있는 게 아니죠. 가족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커피 테이블 북스도 있대요. 커피 테이블 위에 책이 놓여 있다. 그런 얘기겠죠. 이 포지션이라는 게 뭔가를 어디에 위치시킨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과거 분사니까 아까 얘기했죠.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가구 next to 하면 뭐뭐 옆에, 가구 옆에 위치되어 있는 예술품이 당연히 눈에 띄고요. 피아노 위에 게시되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가족 사진도 있고요. 진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책인데 커피 테이블 위에 있는 책인데 스택이란 말도 스택한 명사일 땐 덤이 쌓여져 있는 덤이, 동사일 땐 더미로 쌓다. 이렇게 쭉 더미가 되게끔 쌓다. 쌓여진 과거 분사니까. 그렇죠? To demonstrate preferences. preference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선호죠. demonstrate 하면 보여준다, show의 의미고요. stacked, 과거 분사니까 뭐 쌓여져 있는 책들이 될 텐데 여기서 이제 preferences라고 하는 것은 선호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뭐를 선호하는지 그 책을 보면, 그 책의 제목을 보면 이 사람이 선호하는 게 뭔지, 바꿔 얘기하면 이 사람의 선호하는 취향이 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 그 사람의 취향이라는 의미에서 taste 정도의 의미로 쓸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문제는 보여주기 위해서 쌓여져 있는 책은 아니겠죠. 손님 올 때를 대비해서 일부러 전문가 난이도의 어떤 예술품과 관련된 책들을 일부러 쌓아두진 않을 테고요. 이 부분은 투부정사의 결과적인 용법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문맥과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 집 주인의 어떤 취향을 결과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쌓여져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라고 했으니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실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그 특정한 예술작품을 감상하는데 현실 세계로의 이어주는 풍요로운 감상의 단서, 도우미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어떤 분위기와 환경 속의 예술작품을 함께 소장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보게 되면 이 작품을 이 사람이 왜 집에 두게 되었는지, 구입하게 되었는지,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질지, 가족들과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 작품을 이해하고 있을지를 얼마든지 그 사소한 단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죠? 자, 요 뒤에 바로 또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네, 칠판을 다 지웠으니까 계속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그 예술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사소해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이 다 같이 그 예술품을 감상하는 특정한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겠죠. 자, 어디 안에서 그 작가의 화실 안이든 아니면 그 예술품을 수집한, 소장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집 안에서든 A or B의 형태가 이어지네요. A에 해당되는 주어는 residue고요. S2에 해당되는 게 belongings가 S2겠죠. 동사는 help일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 help 뒤에 만약에 학교 어법 문제에서 S를 붙이게 되면 틀렸다 라고 골라야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가만히 보니까 S1은 residue 단수고요. S2는 belongings 복수겠죠. 자, 이럴 때는 동사를 어디 맞추냐? A or B가 주어일 때는 동사를 B에 맞춘다 또는 뒤에 맞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라면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면 이 비동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하겠죠. 그렇게 되면 주어를 어디 맞추냐 했을 때 가까이에 있는 주어의 위치가 달라지죠. 비동사가 평서문의 뒤에 있을 때는 S2가 주어일 테고요. 의문문으로 바꾼다면 이 비동사가 문장 제일 앞으로 가면 가까운 주어는 누구다? S1이 가깝잖아요. 그럼 S1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그 둘을 합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or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A or B일 때는 동사는 어디 맞춘다? 동사와 가까운 쪽에 맞춘다. 그래서 belongings가 복수니까 help 뒤에 s를 쓰면 틀린다. 그 얘기고요. 화실 활동에서 나온 여러 가지 여분에 해당되는 것들, 여분에 해당되는 것, residue, 단수명사를 썼으니까. 그리고 어떤 그 수집가의 개인적인 소유물들, 이런 것들이 그 예술 작품을 이 세상과 연결시켜주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어떤 예술품을 감상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나오는 표현이지만 어떤 예술 작품을 isolated, 고립되어 있는, 앞뒤 단절하고 예술 작품을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독립시켜서 공백 속에서 그 예술 작품 하나만의 가치를 감상하는 그게 이제 누구의 기본적인 태도다, 경향이다? aestheticians, 미학자들의 시각이고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식으로 감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런 식이겠죠. 실제 세상과 연결해서 화실에 가서 그 작가가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그 작품을 만들었겠구나.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창문이 있으면 창밖에 비가 내릴 때에도 새벽까지 작품 활동을 했을 텐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비극이든 희극적인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그 작가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쳐서 작품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단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소장하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이 예술 작품을 왜 구입했고, 구입한 이 예술 작품을 어떤 가족의 분위기 속에서 어떤 풍을 강조하는 집안의 분위기이면서 이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치를 높이 샀을까? 이 사람이 중시하는 이 예술품의 가치가 어느 면일까에 대해서 함께 좀 더 풍성한, 풍요로운 감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겠죠. 대조적으로 하고 나서 누구의 시각이 나와요? aestheticians의 시각이 나오죠. 자, 이 단어는 aesthetic 하면은 aesthetics 하면 미학이죠. 미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서울대에 미학과가 있죠. 미학,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입니다. aestheticians 하면 미학자, 미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할게요. 대조적으로
예술작품. 어디에 있는? displayed, 과거분사죠. displayed in exhibitions. 이 전시회에서 진열되어 있는, 게시되어 있는 그 예술작품들은 어떤 느낌이다? comparatively isolated. 상대적으로 과거분사니까, 과거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잖아요. isolate 하면 고립시킨다.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라면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feel이 느낀다,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느낌이 든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죠. 그렇죠? 자동사로서 실질적으로 clipped from the world, 세상에서 잘려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세상? 그 예술작품들이 생겨난 세상이죠. 기원한 세상, 생겨난 세상이고요. 뒤에 그 예술작품들이 생겨났다. 완전한 문장이니까 이 자리에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야지. 그렇죠? 만약에 관계 대명사로 쓰고 싶으면 in which 정도로 바꿀 수 있겠죠. 원래 그 예술작품이 기원한 이 실제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캔이 아니라 쿠드로 쓴 거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거를 설명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추측의 뉘앙스로 얘기한다, 그 얘기죠. 자, 뭐를 설명할 수 있다? 왜 미학자들이 이러이러한 경향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겠죠. 미학자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예술작품을 말 그대로 전시회에 이렇게 공백에 해당되는 스페이스, empty space 상태에서 딱 요 하나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싱글톤이라는 게 그 독립개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예술작품을 뭐가 아니라 rather than as가 각각 붙어 있죠. rather than as members of some set. set이라는 게 집합이에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수학에서 일과 집합이잖아요. 영어로 set. 어떤 집합의 구성원으로서 예술작품을 대하기보다는 앞뒤 맥락 없이,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 없이 단조로운, 어떻게 보면 그런 단독개체로서 예술작품들을 취급하는 경향이, 그래서 미학자들이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다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술작품을 좀 더 풍요롭게 감상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고리들을, 사소한 것들을 활용해서 감상을 하는 게 좀 더 풍요로운 감상을 위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예문을 볼 텐데요. 이 쉬워 보이는 주제 문제가 오답률이 높은 이유는 예문 때문이라 그랬고요. 첫 번째, 영어로 만들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읽고 주제 고르면 이건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두 개 또는 세 개 심지어 이런 게 주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라? 필요 충분 조건. 예를 들어 3번과 5번이 헷갈리면 3번을 주제로 글을 썼을 때, 5번을 주제로 글을 썼을 때 위에 있는 지문이 나오겠냐, 이렇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쉬운 요령은요, 주제를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출제진이면 예문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어차피 지문의 내용이 똑같고 학교에서 변형 문제를 만든다면, 예문을 변별력을 두고 싶다라고 하면 예문 5개를 다 본문 속에서 언급된 것들로만 5개를 나열할 겁니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그럼 본문 속에서 언급됐으면 전부 주제인가요? 그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서 활용된 것들은 주어가 아니란 얘기예요. 주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주제를 골라라, 제목을 골라라 할 때 본문 속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치면은 출제진이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예문 5개를 전부 다 본문 속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럼 주제고 제목이고 안 나오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는 예문이 뭐고 이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와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이 이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 그 말이 주제겠죠. 그렇죠? 1번 볼까요? Various sources of inspiration for artists. 예술가를 위한 영감의 다양한 원천들. 이걸 주제로 글을 썼다면 예술가를 위해서 영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원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나열했겠죠. 그렇겠죠? 2번은 The ideal environment for creating artworks. 예술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 이 주제라면 말 그대로 그 이상적인 환경에 대한 글을 썼을 테고요. 3번은 The impact of context. 맥락 또는 어떤 주변 상황의 영향. 어디에 미치는? On the appreciation of artworks. 예술 작품의 appreciation 하면은 감상이란 뜻이 있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감상이란 뜻이에요. 이 다양한 뜻 사전에서 쭉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요 부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겠죠? The impact, 영향입니다. The impact, 어디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n the appreciation of artworks, 예술 작품의 감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누구의? 맥락의. 어떤 상황, 주변 상황의 영향, 주변 상황이 주는 영향, 어디에 미치는? 그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데 미치는. 답은 나왔죠? 답은 3번이고요. 4번, differences in artworks with regard to artistic materials. 자, 이 with regard to 하면 뭐뭐에 대해서, regard가 명사로 쓰이면 어떤 점, 어떤 특정 사항 할 때 점이란 뜻이 있거든요. with regard to, 뭐뭐에 관해서, 예술적인 어떤 재료에 관해서 예술 작품에 있어서 그 차이를 주제로 글을 썼다면 그 차이가 뭔지, 그 재료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나열했겠죠. 그렇겠죠? 5번, external factors. 외적인 요인들. 현재 분사니까 능동과 진행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죠. distorting the true meaning of artworks. 예술 작품의 그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외적인 요인들을 주제로 글을 썼으면 말 그대로 어떤 예술 작품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왜곡하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나열을 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대부분은 본문 속에서 언급이 안 된 거고요. 본문 속에 언급이 됐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 글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과는 밀접한 관련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예문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답은 3번이다 그 얘기예요. 요즘은 EBS 변형 학교 내신이든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수능 영어든 글을 읽고 그 글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한 뒤에 그 내용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영어 예문의 형태로 추상화시켜서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관념화시켜서 표현을 했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